안녕하세요. 박장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삼국시대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진도를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고조선이 시작이 돼서 처음에 단군 조선이죠. 그리고 위만 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BC 194에서 108까지고요. 단군조선 시기에 연나라하고 대립을 해요. 연과 대립을 해서 연이 왕을 칭하니까 내가 왕이다 하니까 단군조선에서도 왕을 칭해서 대립을 하게 되고 중심지가 연에게 밀려서 이천리를 상실을 하고 한반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단군조선이 계속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위만이 들어옵니다. 위만이 들어오기 이전에 있던 기억해야 될 거는 상, 대부, 대신, 박사, 장군 그런 관직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위만이 들어오게 되는데 위만 조선은 단군 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걸로는 오랑캐 옷,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상투를 들고 있었고 또 토착민 중에서 높은 관직에 오른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왕이나 준왕 같은 왕들이 왕위를 세습하는 시점에서 위만이 변방에 수비를 맡는 박사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다가 준왕을 밀어내고 준왕은 남방의 진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만 조선은 진하고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에서 이제 창해군 설치라든지 위만 조선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죠. 창해군 설치, 그 다음에 서파 사건을 계기로 위만 조선하고 한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이제 위만 조선에서 1년여간에 걸친 전쟁에 의한 내분으로 니계상 3이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을 살해하면서 위만 조선은 끝나게 됩니다. 한편 위만 조선 시기에 부여하고 공존을 해요. 공존을 하게 되고 이제 부여에서 이후에 고구려가 나오게 됩니다. 한편 이제 진은 사만이 되죠. 사만은 아한, 진안, 변한 이렇게 사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마한은 54개 소국, 진안은 12개 소국, 변한도 12개 소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만의 중심에서는 이제 목지국이 사만 전체를 주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한 지역에서 시작한 백제국이 목지국을 점점 밀어내면서 이후에 마한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요. 진안에서는 사로국이 생기죠. 신라가 생기고 변안에서는 이제 가야, 연맹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을 본다면은 군장국가가 되고 연맹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연맹왕국 단계는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1세기를 여기로 한다. 고구려를 여기에 적어야겠네요. 기원전 1세기에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성이 되는데 부여에서 고구려가 오고 고구려에서 다시 백제가 오죠. 온조가 남하를 해서 고구려는 이제 주몽이고 여기는 온조 아니면 비류 설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사로국이 BC 57, 고구려가 37, 기원전 18년 전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 해서
기원전 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삼국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건데, 삼국시대, 이 이후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중앙 집권국가로 발전한 경우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라는 이야기예요. 한편 기록에 보면 1세기경에 왕호를 사용했다. 고구려도 1세기경에 왕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1세기 정도에 가게 되면은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연맹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림을 하나 그렸었는데, 부여의 경우에 중앙에 왕이 있고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이렇게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요. 뭐 고구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있고 왕의 권한은 매우 낮았고 각 지역에 대한 간섭을 못했죠. 이런 식으로 연맹왕국 단계로 1세기에 형성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1세기, 2세기, 3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고구려나 백제 그리고 신라는 좀 늦어요. 이런 경우에 중앙 집권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를 또 연관해서 살펴봐야 돼요. 삼국하고 영향을 주고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은, 한이 전한, 호한까지를 따진다면은, 굉장히 길 테고, 3세기부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위초고. 3세기에는 중국도 삼국시대죠. 우리가 잘 아는 유비, 관우, 장비, 그런 건 다 이 이야기입니다. 복숭아나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다. 도원결의 그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인데 도원결의는 실제로는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그 후대에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다 친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그래서 그 시대 3세기하고 4세기가 되면 이제 혼란기가 옵니다. 5호 16국 시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는 5대 10국이에요. 그거하고 바꿔서 장난을 치기도 하니까 5호 16국 혼란기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아마 4세기, 5세기, 6세기 하면은 4세기는 이제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5세기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6세기는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7세기에 오게 되면은 676년에 삼국 통일을 이루기 때문에 삼국 통일기라고 크게 세기별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2세기하고 3세기를 통해서 1세기부터라고 해야죠. 1세기부터 3세기 정도를 통해서 백제의 전성기가 오기 전에 중앙집권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고 절대 빠지지 않고 어떤 해에는 한국사 시험이 반복되는데 이게 안 나왔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집권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중앙집권의 요소가 뭔가 한다면은 첫 번째로 왕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부여에서도 감옥이 있고 부여는 감옥이 있고 고구려는 감옥이 없죠. 감옥이 있고 창고가 있고 한 거는 부여에서는 이 가운데 집단이에요. 마우 저구를 뺀. 고구려에서는 이제 게루부를 공부했었습니다. 왕족. 게루부다 한다면 이런 개념들은 어떤 부 하나의 범위에서 왕이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권력이 더 세졌다 한다면은 어떤 집안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제 상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형제 상속보다 더 강화된 단계다. 그러면 형제 범위에서 나라는 범위까지 좁아지는 거예요.
나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죽었을 때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해서 부자상속 개념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왕위가 부 단위였다가 형제상속 그리고 부자상속 단위로 좁아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불교 수용이에요. 물론 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가 지난 근초고왕 다음 시기에 불교가 수용이 되게 되는데, 불교 수용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라기보다는 왕이나 귀족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통치 도구의 일환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불교 수용을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율령반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뭐 당연히 입헌군주제는 굉장히 뒤에 근현대사에 가서도 굉장히 뒤쪽에 나오는 거고, 율령반포라는 거는 전제군주제 하에서 내가 규칙을 정할 테니까 이걸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권한을 강화하는 중앙 집권화가 되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네 번째로 관등이나 관복지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왕 이하의 체계를 쭉 서열화해서 일종의 피라미드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 집권이다 한다면 이러한 지표들, 왕위를 형제상속, 부자상속, 그리고 불교 수용, 그리고 율령반포, 관등 광복이 삼국시대에 각 나라에서 어떤 왕식에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 쉽게 암기해 볼까요? 형제상속이다 한다면 형제는 태어난 곳이 같아요. 형제는. 그래서 태어난 곳이 같네 해서 태고네 이렇게 외웁니다. 태조왕, 고유왕, 내몰마. 제가 저번 시간에 왕 뒤에 세 개를 붙여서 반드시 외워놓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릴게요. 지금은 태조왕 1세, 고유왕 3세하고 내몰마 4세 시기에 형제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형제상속, 형제다. 태어난 곳이 같다. 태어난 곳이 같네. 태고네로 암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부자상속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마음의 짐이 크다 하면 뭐 천근 만근 같이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형제상속 시기에 비해서 부자상속을 하려면 권한이 더 집중되고 커져야겠죠. 그래서 권한으로 세게 누른다. 그래서 천, 근, 눌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래서 옆에 적을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고국천 2세 하고 근초고 4세 눌지마 5세. 눌지마하고 소지마는 눌지마립간하고 소지마립간 5색인데 두 개 다 저는 이제 잘 안 외워져 가지고 처음에 누르지마 하고 쏘지마 해서 이렇게 외웠어요. 좀 창피한데 5색이다. 이거를 누르지마 5색이, 쏘지마 5색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제 불교 수용이 있는데, 불교 수용은 고구려나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와요. 전진에 순도가 와서 고구려에 전해주고, 그다음에 동진에 마라난타가 와서 백제에 전해줍니다. 뭐 백마해서 백마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 마라난타가 백제국에 불교를 전해준 게 생각이 나요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는 이렇게 한 번에 오는데, 신라의 경우가 신라는 굉장히 멀리 있죠. 근데 특징이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토착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토착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불교가 한 번에 수용이 안 됩니다. 고구려에서 불교가 전해지긴 했지만 이 이후에 공인된 거는 2차돈의 순교
목을 자르니까 뭐 흰피가 솟았다. 이 시점에 가서 불교가 수용이 돼요. 뭐 이런 점이나 아니면은 백제나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 귀족 합의체가 있죠. 당연히 신라도 있습니다. 이따 뭐 배울 건데 신라는 이제 그 화백회의라고 해요. 신라 화백회의라고 하는데 그 화백회의가 만장일치제입니다. 만장일치제라는 거는 그 구성원들의 한 명 한 명의 권한이 다 존중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시족사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시족사회가 신석기 용어죠. 그 신석기 용어인데 신석기에는 평등사회예요. 아직 계급이 발생하지 않은. 그래서 그때의 특징을 계속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서열화된 그 정도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귀족의 힘이 굉장히 세고. 그래서 소침 눌법이라고 외웁니다. 얘도 이제 소수림이죠. 소수림 4세, 또 침유왕 4세. 눌지마죠. 눌지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르지마 5세, 쏘지마 5세. 그래서 눌지마는 5세고요. 법풍왕은 6세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율령 반포다 한다면 율령은 무슨 법 이러겠죠. 어떻게 배울 거냐면은 소, 고, 법 이렇게 외울 겁니다. 또 뭐 외우기가 쉽죠. 끝이 법으로 끝나니까. 불교는 4개, 4개니까 외우기가 쉽고 신라의 경우에 눌지 마립간 때 들어왔지만 공인된 거는 법풍왕 때다. 그래서 외우기가 쉽고 이것도 끝이 법이니까 외우기가 쉽습니다. 또 뭐 마찬가지로 소수림 이거는 고유왕이죠. 이건 뭐 같으니까 적지 않을게요. 고유왕 3세 법풍왕 6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등과 관복이 있는데요. 관등과 관복이 고구려에는 뭐 관등이 10여 관등 이렇게 나와요. 뭐 어떤 다른 자료들에 보면은 몇 관등이었다가 몇 관등으로 또 바뀌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보통 수험상 10여 관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관복의 경우에도 고구려가 관복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뭐 자료에 보면은 뭐 이렇게 왔는데 서로 계급이 다른데 옷 색깔이 달랐다 이런 기록만 있지 뭐 어떤 왕 때 했고 그 관복의 구체적 색이 뭐고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있었지만 고구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왕 때 그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뒤에는 같아요. 고유왕, 법풍왕.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나오는 4가지 주제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뭐 부자상소까지 나눠서 생각하면 5가지죠. 그래서 꼭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형제 상속이다. 그러면 태어난 곳이 같네 해서 태고네. 부자 상속이다. 큰 힘으로 누른다. 그래서 1000근만큼의 무게. 1000근이면 뭐 한 근이 600g이니까 600kg겠네요. 1000근 눌. 그 다음에 불교 수용이다. 그러면은 소침 눌법 하고 율령 반포다 한다면 소곡법 하고 관등과 관복 하면은 없다. 기록이 없다. 업곡법에서 이 5가지를 반드시 외워주시면 풀리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지우고 세기별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처음에 이제 크게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지도를 그려가면서 세기별로 4세기, 5세기, 6세기 그리고 통일기는 맨 마지막에 볼게요. 4세기, 5세기, 6세기를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기에 붙여서 이제 가야까지 정리를 하고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을 그리고 지도를 잠깐 그려볼게요. 네,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큰 그림으로 4세기 백제의 전성기죠. 백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세기는 위초고 삼국시대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4세기는 5호 16국 시대입니다.
혼란기에 이제 백제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뭐 중국은 이쪽이 전진, 이쪽이 뭐 동지인이겠죠. 동지인데 이제 근초고왕 시기에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근초고 4세 시기에 팽창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뭐 동진하고는 친선 관계고 이쪽 산둥반도라고 해요. 산둥반도에 진출을 하게 되고 특이한 게 이제 이쪽 요하강이죠. 뭐 랴오어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준으로 이쪽이 요동지방, 이쪽이 요서지방이고 합쳐서 이제 뭐 요령지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조선의 원래 중심지가 요령지방이었다. 근데 이제 연과 대립을 해서 이천리를 상실하고 이동했다 할 때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여기가 이제 요서인데 요서를 차지한 건 뭐 굉장히 특이해요. 삼국에서 유일하게 백제에서 요서를 차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서라고 하면은 백제구나 근초고왕이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편 뭐 근초고왕 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 삼국 간의 어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북쪽으로 고구려를 들어와서 고국 원왕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고구려 역사에서 보면 고국 원왕이 4세기고 고국 천왕이 2세기예요. 해가지고 뭐 이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죽임을 당했으니까 원이 많다 해가지고 원이 많은 왕, 고국 원왕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도굴당합니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 이따가 이제 고구려의 역사를 살펴볼 때 자세하게 할 건데요. 이 미천왕의 시신을 도굴당한 거하고 근초고왕이 침략을 해서 죽여버렸다. 이거를 기억을 반드시 해주신다면은 고국 원왕 죽임을 당하고 미천왕 시신을 도굴당해서 원이 많은 왕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외교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제 근초고왕 이유가 백온, 고근, 침, 비계 이렇게 나가요. 침묘왕 4세인데 침묘왕 4세 때 제가 마라난타, 백마 해서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백제하고 동진하고 이렇게 친하고 또 아래쪽으로 외하고도 친선을 맺어요. 그래서 국제관계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고구려가 있죠. 고구려는 전진하고 고구려 그리고 신라까지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가야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전진하고 고구려 그리고 신라가 친선관계를 맺고 있고 아래쪽에 동진, 백제, 외가 친선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4세기에 외교관계를 한다면은 남북외교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하고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칠지도가 있겠죠. 칠지도. 이렇게 생긴 칼이에요. 가지가 뭐 7개 있다. 근데 가운데에다가 이제 상감으로 금으로 이렇게 글씨를 새겨 넣었다. 그래서 외왕에게 선물로 준 그런 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고 뭐 일본에서는 뭐 이게 임나 일본 무설의 근거다라고 하는데 보통 칼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제가 외왕에게 선물한 칼이다 해서 칠지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국원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고구려가. 이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인데,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하면은 이제 왕으로는 2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광개토.
사오세하고 장수왕이 있죠. 장수왕. 장수왕 5세. 먼저 광개토를 살펴볼 텐데요. 고구려 왕은 어떻게 외워요? 고동유, 태천동미, 원소, 광장, 문평, 영영보 이렇게 외우는데 원 다음에 이제 소수림왕이 있죠. 소수림왕 이 사이에 소수림왕 때 다시 힘을 길러서 광개토 대왕 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을 보면은 뭐 북쪽으로 이쪽 뭐 요동 지역도 진출을 하고 거란 숙신 거란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는데 해서 만주가 가장 중요한 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삼국 간의 항쟁을 세기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수를 해야죠. 광개토 대왕 때. 그래서 한강을 건너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한성을 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만주겠지만 남쪽으로는 한강을 건너서 한성을 함락을 해요. 해가지고 아신왕의 항복 백제를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객이 되겠다 해가지고 백제에서 이렇게 수군인 거예요. 광개토 대왕이.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가야가 있는데 쭉 이제 신라가 있어요. 가야가 있고 신라에서 당시에 이제 광개토 대왕 때는 육지말 입간 사색이죠. 광개토 대왕이 4세기 5세기니까 시기로 치면은 399에서 400 시기에 육지말 입간이 도와달라고 해요. 뭘 도와달라고 하는가 하면 백제하고 외하고 막 와가지고 성을 다 쳐 부시고 있다.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왔다가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신라를 도와주게 돼요. 눌지 마립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신라에서 배우겠지만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왕 하게 되는데 거참 이마가 크다 해서 거차 이마왕 이렇게 외워요. 근데 이사금이었어요. 눌지 마립간이 이사금이었다가 상속도 이제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하는데 눌지 마립간 때부터는 김씨 독점이 되죠. 김씨 독점이 된 것도 광개토 대왕이 내려와가지고 눌지 마립간 시기에 세력을 형성을 하면서 이때는 광개토 대왕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눌지 마립간이 여기 좀 붙어간 거예요. 도와달라 해서 백잔이 서약을 어기고 외하고 와가지고 성을 막 다 쳐 부시고 있어서 내가 와서 도와줬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광개토 대왕이 왕을 보니까 막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네가 왕해. 거의 그런 식이에요. 광개토 대왕의 힘을 빌려서 그때부터 이제 마립간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호우명 그릇이 있죠.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이 이렇게 뒤에 보면은 광개토 토지 호태왕, 광개 토지 호태왕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호우명 그릇은 호우총에서 나왔어요. 총이다 한다면 이제 주인을 모르는 무덤인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왕족이나 귀족이겠죠. 근데 호우총에서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나왔다는 거는 당시에 고구려의 물건을 가지고 어떤 세력이 죽을 때 그 안에 같이 넣어줬다 한다는 거는 그 무덤의 주인이 어떤 권력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 이거를 좀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그릇이 신라의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는 당시에 고구려의 권력이 굉장히 신라의 국정 자체, 이 나라 자체에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구해주고 갑니까? 계속 있어요. 계속 주둔을 하면서 뭘 건드려 버려요? 눌지 마립간 때.
가야를 건드려 버려요. 가야는 이제 3세기 때 전기가야 연맹이다 해가지고 금광가야를 중심으로 금광가야 중심에 전기 연맹이 있었는데 광개토 대왕이 구해주러 왔다가 주둔을 하면서 여기까지 건드려 버립니다. 이제 쇠락을 하죠. 쇠락을 하면서 가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전기가야 연맹이 이렇게 있었다 한다면 대가야 연맹으로 이제 막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해가지고 대가야 연맹은 이렇게 뭐 고분도 사진에 보면 이렇게 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 뭐 산지에 있어요. 이런 사진도 출제가 됩니다. 기상직이나 법원직 같은 데는 출제가 되는데, 근데 뭐 된다고 해도 사진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면 백제가 원이 많은 고국 원왕을 쳤더니 이후에 광개토 대왕 시기에 4세기, 5세기 때 광개토 대왕이 신라 백제를 먼저 한강을 넘어서 한강을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넘어서 와서 굴복을 시키고 한강 이북을 차지하였다. 한강 이북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라에 백제와 왜가 쳐들어온 것을 구해주면서 신라만 구해준 게 아니고 신라의 당시에 눌지말 입간에 어떤 김씨 독점을 할 만큼을 밀어주고 계속 주둔을 하면서 금광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을 쇠락하게 만들었다. 이 내용이 삼국 간의 항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장수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수왕. 장수왕을 하기 전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4세기는 5호 16국 시대입니다. 혼란기고 5대 10국은 고려라고 했어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5대 10국이었고 이때부터는 이제 남북조 시대죠. 남북조 시대가 되고 이건 이제 6세기까지 이어지는데 남북조 시대를 뭐 알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수험에서 중국에서 남북조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한다면 가장 간단하게는 5세기, 6세기 때 북조는 북위입니다. 북위. 북위는 최강국이에요. 북위라는 최강국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남조는 송, 제, 양, 진 이 순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이게 5세기다. 이게 6세기인데 북조는 북위 그리고 남조는 송제, 양, 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은 이 정도만 가지면은 시험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양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백제와 교류가 있게 되고 양직궁도도 그렇고 백제 무령왕릉 무덤 형태 우리가 문화사 가서 배우겠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수왕이 들어갈 텐데요. 고려가 이제 처음에 고구려가 처음에 건립이 되고 유리왕 때 지반 혹은 지안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장수왕 때는 이제 광개토 대왕 때도 남하를 해서 한번 혼내주고 가고 다시 신라에 와서 주둔까지 하고 했지만 장수왕 때는 이제 천도를 합니다. 평양 천도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옮기죠. 평양 천도. 이게 이제 427년. 네, 평양 천도를 해요. 평양 천도를 하니까 이제 뭐 여기서는 고구려하고 신라가 친했고 여기서도 백제하고 왜가 신라에 들어올 때 광개토 대왕 때는 신라하고 고구려가 친하다기보다는 고구려의 영향권에 신라가 있었다 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지만 뭐 어제의
동지라기보다 이제 굉장히 복속된 관계였죠. 하지만 이쪽은 이제 안 좋게, 사이가 안 좋은 쪽이면은 이쪽은 광개토대왕한테 이렇게 붙어 있은 거죠. 광개토대왕이 너무 세니까. 이때가 되면은 장수왕이 내려오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동맹을 합니다. 유명한 거죠. 이제 나제동맹. 433년이에요. 장수왕이 평양 천도를 하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나제동맹을 합니다. 이름이 이제 신라, 백제에서 뒷 글자를 따니까 신라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눌비동맹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건 이제 눌지막, 오세, 쏘지막, 오세 이렇게 했어요. 눌지마리간하고 백제 비유왕 오세가 나제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나제 동맹을 한다고 안 내려와요. 장수왕이 아예 한성을 공격을 해버리죠. 한성을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성이 함락이 됩니다. 한성이 함락이 되고 이후에 백제는 위례성 한성 시대가 끝나고 웅진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웅진 시대에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문동무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왕 앞 글자만 따가지고 문동무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함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수도가 내려온 거죠. 한강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백제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뭐 법원직이나 기상직이나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해서 이렇게 강이 있으면은 이렇게 위치를 주고 두 개가 굉장히 뭐 위례성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하면은 웅진시대하고 사비시대가 지도상에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어야 풀겠죠. 근데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는 여기서도 내려오고 여기서도 조금 더 내려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려온다. 위례성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할 때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도 조금 더 내려온다 해서 더 내려가 있는 게 마지막 그 사비시대입니다. 문동무 시대가 되고 다시 이제 결혼동맹을 하죠. 결혼동맹.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 동맹은 이건 이제 493인데, 결혼동맹이 두 번 나옵니다. 백제하고 신라. 백제하고 신라가 기존의 나제 동맹을 강화하려고 한 거. 이게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가야가 신라하고 결혼동맹을 해요. 대가야가 결혼동맹을 하는데,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결혼동맹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뭐 무조건 여기다 하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지마리간하고 백제 동성왕이 5세기, 493이니까 5세기죠. 소지마리간과 동성왕이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기를 뭐 눌비동맹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고, 여기는 소동동맹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475년이죠. 475년에 이제 웅진시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뭐 기록에 보면 뭐 신라에 가서 구원군을 청해가지고 와라 했더니 뭐 벌써 죽어가지고 문성왕이 왕이 되면서 옮겨요. 475년에. 근데 관계를 이제 보면은 5세기에는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줬던 거, 그 관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고구려가 장수왕 시기에 내려오면서 백제와 신라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한, 이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세기에는 7세기가 아니고 이제 6세기. 6세기는 이제 신라 전성기죠. 7세기에는 676년에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6세기 신라에는
이 세 관계가 어떻게 돼 가는지 제가 다 지우고 다시 또 지도를 그려서 네,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자, 이제 6세기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7세기는 통일기죠. 이제 계속 남북조가 진행이 돼요. 남북조가 진행이 되고, 이제 7세기 초 하면은 이제 수나라가 잠깐 있다가 당나라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6세기 때 보면 신라는 집업지인 시대예요. 지정왕, 지종왕 6세, 도풍 6세, 그 다음에 진흥 6세. 근데 지종왕의 업적이나 보풍왕은 특히나 업적이 굉장히 많죠. 수험에서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세기별로 그건 이제 이따가 살펴볼 테고, 세기별로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죠. 밑으로 해야죠. 한강이니까. 고구려가 이쪽을 차지하고 있다. 고구려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백제는 여기입니다. 신라, 가야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런데 이제 백제는 6세기가 되면은 성왕이 나와요. 성왕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옵니다. 웅진시대에서 사비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왕이 이제 6세기죠. 지금 6세기를 하고 있고, 사비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성왕이 이제 백제의 부흥을 꿈꿨어요. 남부역, 이렇게 이름도 고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동맹을 했죠. 나제 동맹과 결혼 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진흥왕하고 성왕이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백제가 여기를 쳐들어가서 거기를 공격하고, 신라가 여기를 쳐들어가서 여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북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북진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양 적성비라는 게 있어요. 북진을 한 다음에 단양 적성비를 세웁니다. 지금 항상 4세기, 5세기, 6세기 각국의 전성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강을 차지했던 거예요. 가장 잘 나갈 때. 단양 적성비 하면은 한강, 상류죠, 여기가.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고, 여기 이제 소양강도 있고 한데, 상류 쪽을 신라가 차지를 하고, 성왕은 한강 하류를 차지를 해요, 처음에. 한강 하류.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흥왕이 배신을 해요, 배신. 진흥왕이 배신을 해가지고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까지를 다 가져버려요. 한강 하류 차지. 성왕이 화가 나겠죠. 근데 한강은 왜 중요하냐면, 이쪽에 한강 하류를 차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중국하고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강 하류를 차지한다는 거는. 가지고 진흥왕이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되니까 성왕이 화가 나겠죠.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데, 진흥왕이 여기만 차지했는가 한다면 비석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북한산비를 여기에 세우죠.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북한산비. 그 다음에 이쪽에 창녕비를 세웁니다. 가야 지역을 차지하고 창녕비. 위쪽도 차지를 해요. 여기까지 나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황초령비하고
42mm까지 세웁니다. 이렇게 뭐 성황을 배신하고 정말 큰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후에 이쪽은 다시 뺏겨요. 고구려에게. 이후에 뺏기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성황을 배신하고 이 큰 땅을 차지하려면은 큰 땅을 피로 물들였겠죠. 병사를 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해가지고 큰 땅을 붉은 피로 물들였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연호입니다. 사실 이게 뭐 잘 외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성황을 배신해서 욕을 먹었다. 근데 개국, 대차, 홍제가 나오면 진흥왕이 성황을 배신해서 욕을 먹었지만 큰 땅을 피로 물들이면서 이만큼 차지를 했다. 라는 내용을 엮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황이 가만히 있습니까? 배신당했는데. 복수를 해야죠, 복수. 근데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백제 부흥의 꿈이 진흥왕의 복수와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을 함으로써 날아갔어요. 근데 관산성 전투는 사실은 뭐 이렇게 죽을 전투는 아니었어요. 보면은 성왕 아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공격을 하는 거를 가서 뭐 격려해준달까? 그렇게 갔다가 본인이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했다고 그러나? 본인이 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6세기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겠고요. 뭐 순서를 맞추는 문제다 한다면, 비석과 관련을 해서 6세기 하면 신라는 집업진 시대잖아요. 비석이 이쪽에만 특히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6세기 신라. 고구려는 비석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2개가 중요한데, 뭐, 여기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나, 여기 중원 고구려비가 있는데, 단양 적성비하고 중원 고구려비가 고구려 이제 장수왕 때 세운 거죠. 장수왕. 5세 때. 그러면, 광개토 대왕비야. 집안에 있으니까. 근데, 중원 고구려비이다. 이게 중요한데, 이 단양 적성비하고 중원 고구려비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이게 충주에 있는데, 이렇게 충주호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충주호에서 한쪽에 이쪽에 중원 고구려비가 이렇게 있다면, 단양 적성비는 이쪽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직선거리가 한 50km? 50km 되나? 1시간이 안 걸려요. 차를 타고. 굉장히 2개가 가까이 있습니다. 중원 고구려비도 한강 하류를 점령했다 이거고, 단양 적성비도 한강 하류래. 상류. 하류는 이제 이쪽이죠. 서해로 빠지는 부분. 중원 고구려비나 단양 적성비는 한강 상류를 점령했다. 이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순서를 맞춰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쉽게 1318만 기억하면 돼요. 1318은 뭐냐면, 순서대로 단, 북, 창, 황, 마 이렇게 외우거든요. 나중에 이제 노랑마를 뺏깁니다. 황마는 뺏기고 고구려에게 다시 뺏기고, 이렇게 5개가 중요한데,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에요. 순수는 뭐예요? 순수. 왕이 순수에 내려갔다. 직접 갔다 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순수비에 들어가는데,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양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1318은 이제 시기를 기억을 할 때 551이고 55죠. 55. 1518이죠. 1518. 제가 잘못 썼습니다. 외울 때 이제 1518 이렇게 외우는데,
단양 격성비가 551이다. 북한 선비가 555죠. 그 다음에 5, 6, 1이고 두 개는 같아요. 위치도 이렇게 갖고 묶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두 개는 황막, 노랑말은 5, 6, 8 해서 1518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은 좀 암기를 하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관산성 전투가 554년이에요. 이걸 뭐 무작정 외우면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양 격성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배신을 하고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을 하고 뺏기지 않을 게 확실해졌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외워두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우고 고구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각 왕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 순서대로 들어가 보도록